저는 나주 화순 국회의원 신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주 감기가 독한 감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우선 목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포 분들이신가요? 예, 목포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또 뜻이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맨 처음에 나주를 내려와서 막 시작할 때가 요만한 모임에서 시작했어요. 성당의 저 구석지방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농민운동을 해가지고 그 후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 영역에서 또 일하고 또 중앙정치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작, 이런 노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꿈과 열정을 잘 조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혼자인 것 같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들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게 잘 전파되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지방자치 제도, 제도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방자치 의미는 뭐고, 또 한계와 성과는 뭔가, 그리고 전남의 지방자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전남 도당위원장인데, 전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이 홍역을 앓고 있는, 정말 민주당과 전남의 지방자치, 민주당과 전남정치, 민주당과 호남정치, 이 현주소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먼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 청년 학생 시절 때는 아마 우리 허동준 동지하고 똑같은 그런 길을 걸었죠. 서울 미문화운 투쟁도 하고, 또 고향에 내려와서 이 수세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농민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라 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면 정말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87년도에 나주에 내려서 한 2년 만에 이 전국 농민운동판을 이렇게 조직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민원들을 들으면서 왜 이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92년도 지방자치가 열렸어요. 지방자치. 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지역의 문제를 한 개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이 많은 절대다수의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 또 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저는 거기에다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사진은 뭔 사진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신정훈입니다. 저 사진 혹시 여러분들 아마 옛날 이야기라 여러분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을 목포로 이전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주류가 목포로 이전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했는데 제가 다행히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고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싸울 수 있었어요. 저는 지방자치 영역에 처음 도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민주당은 저렇게 큰 힘이 있고 저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저 정도밖에 못 올까? 민주당 사람들은 좀 더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러는 것이 정치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 김대중을 자기의 표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김대중답게 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고 또 이 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지역의 농민들의 이 지지를 받으면서 무소속으로 진출해가지고 도의원을 2번, 시장을 2번, 다 무소속으로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현직 시장, 민주당 출신의 현직 도의원하고 붙어서도 이기고 또 현직 시장인 민주당 소속의 현직 시장하고 붙어서도 아주 그냥 이겼던 그 역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광주연안의 혁신도시 기공식을 대통령 모시고 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가장 빠르게 깊게 이해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하고 잘 소통을 했기 때문에 광주연안 공동혁신도시의 주인공이 나주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냥 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무소속으로 싸우면서도 늘 참여정부 때는 지방 분권운동에 제가 앞장서서 노력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또 앞장서서 노력했는데 아까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나주에 유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지방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자 하는 그 정책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서 이렇게 나주가 새로운 광주연남의 발전 거점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꿈, 저는 지방 출신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만이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열심히 하지만 저는 지방의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제 정치의 어떤 그 목표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책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방에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십시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정치하고 대별되는 또 지방의 어떤 그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 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기득권 정치가 강고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사회학 공부하면서 약한 고리 또 이 강한 고리 이야기하잖아요.
기득권 세력한테 가장 강한 고리는 중앙정치예요. 기득권 세력들한테 가장 약한 고리는 오히려 아주 취약점은 지방정치에 있다고 봤어요. 지방정치를 통해서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어떤 진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중앙정치 이렇게 지방에 살아서 지방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장으로서 지방자치를 저는 생각하고 도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도의회에 가서 아까 머리 깎고 싸웠던 도청 이전 반대도 있지만 제가 전남형 쌀 경영안정 직불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전 시도에서 다 시행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적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제도랄까 또 마을 택시 제도랄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지방에서부터 이미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방에서부터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전국화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이 결국 쫙 구석지의 변방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대개 우리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개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강령과 국민의힘의 강령을 보더라도 그렇고 보면 대개 우리는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세력이 민주당과 우리 세력이에요. 대개 보면 지방자치를 반대하거나 지방자치를 계속 억압하거나 그리고 그랬던 세력들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잘 아시지만 이승만 정권 때 잠시 이 지방자치 했다가 4.19로 지방자치가 58년도에 중단되지 않습니까? 61년도에 4.19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던 것이 박정희 정권 때 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또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가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죠. 참 재밌는 이야기를 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72년도 유신헌법 헌법 부칙에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이렇게까지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참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보수 정권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라도 저지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훈련이 두려웠던 거죠. 아마 그 결과 노태우 정권 때 보면 89년도에 3당 총재가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 혹시 아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업적 중에 다른 여러 가지의 업적도 있지만 이 지방자치 제도를 본인이 자기의 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이 열정과 이 해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높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정치인 김대중에게 그 자서전에 나와요. 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러달라
얼마나 자기 본인의 소신이 강했겠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단지 지방의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또 지방의 재정을 이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또 중앙정치에 매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본인의 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노력했던 것이 지방자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회 지방자치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1년입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95년도에 선거를 전국 동시다발 지방선거를 했죠. 제1회. 그때 민주당은 선전하고 자유당 민자당이 참패했던 선거입니다. 95년도 선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남 도의회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마이크 들고 지방 지원 유세까지 다녔던 선거예요. 그런데 95년도 이 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또 92년도부터 시작된 이 지방자치 제도가 아니었으면 9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또 가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IMF라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아마 95년도 90년도에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97년도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만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과 전략가적인 그런 기질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넘어가십시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지방자치에 대해서 신념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열정을 다 바쳤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고 또 주권의식을 자연스럽게 주권의식을 고취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서전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치의 과정에서 69년도 사상계, 70년도에 또 이게 사상계에 발표한 여러 가지 이 논문이라든가 이 연설문들을 보면 지방자치를 그냥 어제 오늘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의 정치를 실천해 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방자치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의 기초는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꽃피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3년도에 참여자치를 여는 지방자치 그 실무연구소를 창립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 활동가들하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불가능에 가까웠던 대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자치 특징은 정치적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그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단지 이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하나의 주요한 그런 수단으로서 역할을 실천했던 것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 신행정수도 특별법, 그 지방분권 특별법 3대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지방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또 지역의 새로운 이 활기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 아까 전면에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또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중앙 권력을 향해 단식 농성을 통해 가지고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한번 쭉 봤는데요. 지방자치의 성과 한계를 한번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우선 4차례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 지방자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라는 문화를 일반적인 주권 행사의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켰고,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또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민심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마 지방자치의 가장 첫 번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과정에서 또 수많은 중앙정치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성공 사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중심의 관치행정에서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변화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정체성 및 강한 발전의 의지를 이제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도 역시 지방자치를 통해서 성공하고 그 동력으로 이렇게 이 중앙정치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만약에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성공 사례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공, 행정의 성공 사례들이 중앙정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정치의 발전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치분권 2.0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야기인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들이 점차 지방 중심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좀 더 온전하게 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현재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지방자치가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라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특히 일당 일색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 호남의 정치 같은 경우는 대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죠.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가 아주 특징이죠. 저는 주민 참여했던 이 기본 정신이 구현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남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유세에 눌린 그 의회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조차도 오히려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단체장이 소위 말해 전행을 그 개인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제 대개 지금까지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 의미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전남의 지방자치 현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다른 의미에서 이 그래프를 하나 구해봤는데, 저출생 구조적 주범 서울공화국.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돈도 많고 직업도 많고 하는 이 지방에서 왜 서울에서 가장 출산율이 가장 낮을까요? 반면에 지방은 또 반대예요. 물론 노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고 정말 일자리도 없고 청년도 많지 않은 이 지방이 오히려 저출생의 이 원흉은 서울이고 오히려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지방이에요. 지방 소멸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남이 13개예요. 경북이 9개예요. 물론 강원도도 10개가 있지만 전남북, 경남북.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위 말해 역대 정권이 다들 TK 정권, PK 정권 아니면 호남 정권이에요. 그 외 정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충청 정권이 있었습니까? 서울 정권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전남,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이 경북, 대통령도 만들었던 전남, 대통령도 만들었던 경북이 소멸지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돼 있어요. 서로 상관관계는 없을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30년, 50년, 만년 주구장창 민주당만 밀어줬는데, 아니 밀어준 것뿐만 아니죠.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까지 국회의원부터 시군 의원까지 압도적으로 다 민주당인데 우리의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봐봤습니다. 소멸지수 이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전남하고 이 경북 지역이 제일 소멸지수가 지금 심각해요. 도지사 2번 하고 3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3선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동네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 정치의 이 허접함을 가지고 다시 무엇을 하겠다 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넘어가십시다. 이 인구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정치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인구 그래프에서 인구가 가장 급속원이 줄어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금방 나오잖아요. 2000년도부터 2006년도, 8년도까지 아닙니까? 이때 지역의 인구가 거의 급격히 줄어드는 이 시기에는 아무도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서 이제 인구가 지방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징후는 전라남도의 징후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왔었다고요. 넘어갑시다. 그런 결과로 수도권의 대한민국 산임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의석 분포는 44%에서 이제 50.5%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더 늘어갈 계획입니다. 지방의 도지역의 국회의원은 35%에서 30%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지방자치 살림을 분석하면서 대개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 우리 지역이 못 사는 이유, 우리 지역이 못 사는 이유를 대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방재정 자립도, 내지는 국세하고 지방세의 어떤 이 비율, 7대3이다, 8대2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 재정 자립도는 24.2%라고 하지만 지방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개념, 지방에서 지방의 결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의 규모는 67.5%입니다. 그런데 대개 자립재정이든 의존재정이든 지역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과 아무리 자주재정이라 하더라도 그냥 국회의원이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실제로 저는 세출 규모로 보면 전체 지금 600조 원에 가까운 이 국가 예산 중에 세입은 중앙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집행 규정, 세출 기준으로 보면 거의 60% 이상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의 입안 단계라든가 그 재원을 마련하는 단계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수요는 거의 집행 단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지방자치에서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어떤 그 재정 그 비율이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좀 더 지방을 중심으로 이전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중앙재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남이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전남의 재정 현황, 자립도 시장 군수 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아이고, 돈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맨날 보도블록 갈고, 또 그냥 아스팔트 또 갈고, 또 하수구 또 갈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맨날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나무 또 심었다 뺐다. 수없이 해요. 진짜 돈이 없으면 그럴까요? 저는 전남의 이 시장 군수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재정 자립도, 거기에 속지 마라. 제가 시장할 때는 단 한 번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돈 없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새끼 지 잘난 체인지 뭔 돈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내 말 지금도 안 믿어요. 제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003년도에 내가 나주시장을 처음 했는데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을 먹으러 한번 가봤어요. 내 학부모니까. 시골 학교예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 삽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인데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을 같이 부모 되니까 당연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러 왔더니 난 놀랬어요. 세상에 이런 밥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 학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그때는 그랬어요. 쌀이 어떤 쌀인지 아십니까? 정부미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군대에서 먹는 정부양곡. 돈으로 주면 좋게 사다 먹을 건데 정부양곡을 갖다 줬어요. 정부양곡. 2년 3년 묵은 쌀이. 그런데다가 다 이 가공식품, 수입 농산물 이런 걸로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를 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로 다 바꿔라. 대신 바꾼 그 차액은 우리 시에서 해줄게. 그랬더니 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기 지방 세수로 자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다가 돈을 못 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희한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사람이고, 제가 길 가다가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영산포에 가면 강변도로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강변도로에
길가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이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더라고. 설계가 공사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광화문 내거리도 아니고 명동거리도 아니고 들판에 있는 거리에다가 왜 이렇게 최고급 천연 대리석을 박아야 되냐. 이걸 빼고 콘크리트 대리석으로 바꿔봐라. 거기서 5억 4천이 남더라고. 5억 4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학교 급식 바꿨어요.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단연코 예산이 가장 많은 동네가 이 전남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한민국 1인당 세출 예산 규모는 평균 600만 원이에요. 전남은 1200만 원이에요. 한평은 2000만 원입니다. 강진 2000만 원입니다. 여 근처에서 군 따위는 다 15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어떤 데는 1인당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심지어 대도시는 300만 원씩 가지고 합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만 600만 원으로 대한민국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공간에서 우리는 1200만 원 예산 2배라니까요. 말이 1200만 원이지 1인당 120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일 않고 그냥 그놈만 갖고 소위 말해서 가족들 여행 다니고 밥 먹고도 충분히 되잖아요. 한평 군수님 엊그저께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군수님 인구가 얼마요? 그랬더니 3만 600명인가 길하더만. 근데 예산은 얼마요? 그랬더니 6천억이라 하더라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상은 안 될까요? 그 한평구는 저 그래프가 저보다 더 높아갖고 2천만 원까지 가거든? 그 그래프를 1200만 원까지 낮추고 2천만 원에서 한 800만 원 빼가지고 이 지방 소멸에 직면한 이 노령화에 직면한 이 지방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뭐 들까요? 충분히 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우리 늘 지방자치 살림 이야기하면서 재정 자립도 뭐 재정 규모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넘어가 보세요. 이거 한평 군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한평 군수님 저 곡성군 내가 물어본 건 아닌데 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 1인당이요. 공무원 1인당 주민 41명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른 데는 170명, 그지만 서울 같은 데는 300명, 400명이에요. 공무원 1인당 이제 앞으로 20명, 10명 이런 시대가 오늘 지금 상황에 도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줄었다는 생각을 줄였다는 자치단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없죠? 한 번도 없죠.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득권이 세냐면 뭔 일 하나만 더 시키면 반드시 인력을 주라 그래요. 그게 공무원 느려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업무가 없어져도 그 공무원 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줄이지 않는 재정 운영을, 공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조사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도요, 제가 한 2007년도인가 동아일보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아니,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습니다. 라고. 실제로 나주시는 2007년도에 공무원을 70명 가까이 줄인 적이 있습니다. 왜 줄였어요? 저는 어떤 기준이었냐? 그때는 제가 100명 기준으로 잡았어요.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 더 이상 줄이지 말자. 아니 늘리지 말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년퇴직해 가면 신규 직원 안 뽑겠다. 최소한 100명 단위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자. 이랬더니요, 2, 3년 만에 72명이 줄더라고.
어떤 센세이셔널한 이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동아일보 전면에 단독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줄면 행정 수요도 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이 소위 말해서 숫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재정을 효율화하고 또 쓸 때 제대로 쓰고 공무원 70명 줄였더니 한 40억이 전략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전남은 가장 돈이 많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이 가장 많고 대한민국에서. 그러죠? 그러면 행정 서비스가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느끼고 있어요? 그럴까요? 최소한 이렇게 재정이 많고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 이 지역이라면 전남의 지방자치는 다른 어떤 지역하고도 비교했을 때 월등해야 돼요. 넘어가 봅시다. 이 권한이나 입법권, 가장 적극적인 주민 참여, 이 조례는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이제는 지방자치가요, 과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점 지방자치 입법권이 좀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는, 법에 벗어나는 조례는 효력을 정지당해요. 근데 요즘은 법령에 의해서도 태양광 규제를 하고 막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과도한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이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들면 중앙정부하고 다퉈요. 재판도 하고. 지방의 법이, 지방법이 중앙법하고 거의 맞서는 그런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넘어가 봅시다. 또 제가 제 자랑하네. 조례가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을까요? 제가 조례 숫자가 다 다르죠? 근데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나주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나주가 인구가 많습니까? 목포보다? 나주가 이렇게 행정 수요가 더 많을까요? 아니죠.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두드리고 하니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임시회의 열릴 때마다 한 200개씩 법이 통과되는데요. 참 그 법의 거의 한 90%는 기득권 세력들의 법이에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약자들의 법은 거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참 비단원 있고 밤길 걷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의 대의기관이에요. 가끔 국민들 생각하는 법도 한 번씩 통과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최근에 여러 건을 겪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많다고 잘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법률도 그렇지만 그 조례를 의원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시민단체들이 어렵게 만든 법을 꼭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뭉개집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라는 걸 하죠. 조례를 만들면 밑에서 어영부영 예산 안 줘버리고 뭉개버리고 이런 것이 집행부의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노력,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를 이 지방행정의 어떤 그 제도와 법률로 담을 수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실질화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급식 제도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제일 쉽게 만드는 조례가 뭐냐면 새마을 지도자 활동비 수당 지급 조례.
재양 군인의 그 뭐 애우와 먼 조례, 그리고 또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조례, 이렇게 꽃감 빼먹기 하는 이 조례, 이 조례는 굉장히 그 수준이 좀 낮은 조례예요. 대개 기성정치, 기성질서를 바꾸는 조례가 되면 일타 쌍피, 쓰리피, 한 가지 정책이 여러 가지 제도, 이 방면에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학교급식 조례는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서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농촌 지역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또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소위 말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무슨 소세지나 이런 거 먹는 이 버릇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먹는 버릇이 생기면 커서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는 거라고. 제가 전국의 마을 택시 제도 제가 제일 먼저 한 거 잘 모르시죠? 마을 택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포역 앞에 가서 보면 택시가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저 외곽에 가서 보면 어른들 버스 기다리느라고 승강장에서 30분 기다리다가 또 이 모진 놈 만나면 그냥 버스 바로 통과해 보잖아요. 1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어린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앞에서 밤늦게 공보고 나왔는데 있어야 될 차가 그때 시간에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 마을 택시 제도를 만들어서 첫째는 택시 노동자들의 일감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노약자 또 자가용도 갖지 않는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이 소위 말해서 이동수단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죠. 한 정책이 한 가지만을 아니라 2개, 3개의 효과를 갖는 것이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십시다. 농기계 임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이나 백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트랙 한 대씩 몰고 다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했더니, 아까 학교급식 제도도 2년 만에 전국화됐고요. 또 아까 이 마을택시 제도도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1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농기계 임대은행 제가 한지 한 2, 3년 만에 또 농림부에서 받아가가지고 전국 모든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농들은 농기계를 갖지 않아도 또 도시민들이 농촌에 기농, 기촌 해가지고 사는데도 필요한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가십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뒤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도당위원장 된 거 아시죠? 한번 봐보세요. 김정은 도당위원장 체제하에서 전남도당은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을 거듭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중앙당 중심 체제였죠. 도당은 있었지만 사실 행정 사무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었지 여러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당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지역위원회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거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당활동 정당법에 걸리고 선거법에 걸리고 정치자금법에 걸리고 어떤 일든지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우리 당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당원이 20만에서 30만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당의 역할 좀 더 키워나가 보자.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원과 지역위원회 중심의 자치정당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자. 선거 때만 민주당, 일상적으로는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일상적인 것은 그냥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방식인데 정말 정당이 선거에서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이 이 지방자치 전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실제로 되려면 정당활동이 활발히 돼야 돼요. 지역 경제의 어떤 침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 책임감도 느끼고 해결책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선거 때는 팀플레이를 하는데 선거 끝나면 개인기 의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역을 진짜 책임지려면은 우리가 책임지다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정치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의정활동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의 정책도 우리가 가타부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무 개의 시정이 아니라 민주당의 시정이고 민주당의 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전남도당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위원회와 당원을 중심으로 한 자치정당을 표방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의원님들 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 생활하시면서 예산 분석하고 행정서류 다 분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지원단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수 치려면 좀 세게 치시죠. 지금까지 당원에게도 미안했지만 선출직 당직자들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미안해요.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우리 당의 출신의 시장군수들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국회의원 못지않은 큰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선거 때만 민주당이에요. 일상적인 행정 과정에서는 개인기에 의존해서 해요. 이를테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시장군수들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한번 시행해본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예산도 다 깎아버린 전남형 지역화폐 제도를 우리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본다.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전선을 펴게 되면 그것이 민주당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대민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많은 재정도 가지고 있고 20만 30만 당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당원만 가려고 있어. 당비만 가려고 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저것도 남도 지역혁신 정책기획단.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인재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재력을 활용한 지역 혁신 정책기획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정책, 전남의 민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시장 교수님한테도 건의해보고 우리 시, 군, 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려서 우리 당이 살아있는 정당, 도민과 당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그래프로. 예. 사실 저는 우리 전남의 도민들이 정말 애잖아요. 30년 동안 섞고 살면서도 그래도 민주당한테 이렇게 마지막까지 목을 메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짠해요. 화가 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만이라고는 당원이 매번 당비를 내주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여러분들이 프랑카드 하나씩 걸죠? 국회의원 이름으로. 그 프랑카드 하나에는 70명의 당원의 당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70명. 10장 걸면 700명이고요. 전남 전체 일대에다 걸면 7만 명의 이를테면 당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죄스러워야 돼요? 얼마나 소중했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의 본사는 전남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의 어떤 출발점인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 전남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각고의 정말 이 자기 노력과 정말 이 진중함이 우리 정치에는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 정치는 아까 우리 허동준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치가 국힘당의 경북 정치하고 경북의 지방자치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정책이 몇 개라도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년, 50년 동안 민주당만 주구장창 도와줬고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지사 다 했는데 우리 지역의 운명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남도당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선진화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준 돈이 당비가요, 도당 창고에 쌓여있더라고. 쌓여있단 말이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제가 그 예산서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세입은 60억인데 세출 예산은 33억밖에 못 세워. 나머지 27억은 뭐냐면 나물돈이래. 나물돈. 예비비도 아니고 적립금도 아니고 나물돈이래. 나물돈. 그거 쌓여있지 않습니까? 쌓여.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에 우리 당원들의 소중한 당비를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도당 위원장이 그 돈 다 써불자겠다고. 현역 정치인이 지 기득권만. 세상에. 두 번째로 내가 제일 미안한 것이 지방의원들이야. 여러분들하고 경쟁자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여러분들 듣기에 거슬릴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 다 농사 짓고 접시 닦고 생활하는 현장에서 이러다가 지방의원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중앙정치가 워낙 개차반 같다 보니까 정치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폐막을 해. 손발 다 잘라버려.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쟤들한테는 뭐 주는 것은 돼지 목에 먹거리 걸어준 거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지금 지방 여러분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원들 의정수당이 대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그걸로 의정 활동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식당을 해도 거기 가서 밥 못 먹고 옛날처럼. 복사용지 거기서 카드 못 끊어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못 들어가더만. 그러죠? 학교.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당비를 얼마씩 내준지 압니까?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줘요, 여러분. 단체장은 50만 원, 나는 100만 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내가지고 당비가 이렇게 쌓였는데 제대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까 제가 지방 의원들 의정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잖아요. 의정 지원단 어떤 용역줄 하겠다고 신정훈이가. 응?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프랑카드만 걸고 있다가, 프랑카드는 돈 아닙니까? 돈 내주는 당원들에게 뭔가를 기여하자. 돈 내주는 지방원들에게 정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정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도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건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관계법 안 되고 선거법 안 되고 무슨 뭔법 안 되고 뭔법 안 되고 그렇게 프랑카드만 걸고 있는 거예요. 전남의 지방자치 수준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정치가 변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건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그 정치는 자기 개인의 정치가 아니라요. 우리 집단의 정치가 나는 바꿔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19명 모였을 때 내가 이 가슴이 찡했던 게요. 결코 외롭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내가 빠찌를 단지 않으면 빠찌단 동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고 서로 같이 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정말 목포의 정치, 호남의 정치, 전남의 정치를 바꾸는데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자치회에 가서도 경비원한테 귤박스 줄 거냐 사과박스 줄 거냐를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따지고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나 우리의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정권 교체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다른 모든 우리의 욕구들도 다 양보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성지라고는 광주 전남이, 또 대한민국 민주당의 본산이라고는 이 광주 전남이 정말 자기 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공간은 단지 그냥 범위라든가 중앙 정치하고의 어떤 그 이 대립관계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정치에 정말 뭔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장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더 노력해서 나라의 정치까지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또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대한민국이 8대 경제대국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부자고 지방은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혜와 열정과 노력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현재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목포에서 젊은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정치의 미래,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본업, 소위 말해서 도민과 또 이 당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늘 공부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지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 강연을 들어보면 보통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아니면 자기 자랑 같은 게 대부분인데 오늘 여기 도당 위원장님의 강연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몰입감도 뛰어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묻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